오하고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수정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하고 감정평가사님 좀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자꾸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빨리 저 옆에 서는 데서 논의하셔야 되는데 저도 성급스럽습니다. 저도 한 5, 6년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옆에 대교도 가고 한양도 가고 사실은 원래대로 잘 갔더라면 선부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회를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제가 그동안 숫자에 허구를 하거나 가정을 잘못하거나 했으면은 벌써 다 저기 했을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요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심을 걸고 또 명예를 걸고 그렇게 정직한 투자를 했습니다. 잘 들어가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읽어주십시오. 예. 세 가지입니다. 예, 전체로 개발했을 때와요. 그 다음에 2번지만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정산할 때, 3번지만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했을 때 공사비는 같아요. 그런데 분양가가 2번지는 900만 원이 높고요. 3번지는 900만 원이 낮아요. 평균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인데요. 분양가가 왜 900만 원 차이 있는가는 제가 조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에서 배분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 설계 업체에서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그게 여지가 없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저는 가격만 입힌 겁니다. 가격만 입힌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가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가고 단 일반 분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팩터를 동일하게 가고 변수만 한 가지 주어졌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예, 그 관점에서 작성된 자료들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네. 그 도시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통합을 가게 되면은요, 용적률이 전체가 560%이고, 아파트가 400%, 오피스텔이 42%, 근생이 20% 이렇게 됩니다. 업무시설이 6%. 이거는 우리가 분양하는 게 아니죠. 전부 기부채 나가는 거니까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입니다. 이 네 가지의 분양 결과가, 분양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400%죠?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은 약 294개, 약 20평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234대, 5구형, 8사형, 서울시 요구대로 이렇게 가는 걸 겁니다. 분양은요, 전체가 59부터 166까지 1,50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다음 아파트는 1,726세대고요. 또 요 세대와 요 세대를 합하면 2,020세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됐고 요걸 베이스로 금액화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번에 2번지만 단독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2번지만 했을 때 용적률은 560%이고요. 아파트가 400%, 오피스텔이 42%, 근생 19%, 업무시설 6%. 통합일 때 똑같죠. 이 얘기는 3번지에는 요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용적률 40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임대주택, 오피스텔은 183세대, 임대주택은 131세대, 그 다음에 분양주택은 800세대 합하면
예, 931세대가 되죠. 그러면 토탈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더하면 1114세대가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3번지입니다. 3번지는 설계에 의하면 560%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435% 높습니다. 아파트 용적률이 높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네요. 그리고 근생이 없고 업무시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 세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피스텔이 111세대, 임대가 99세대, 분양이 697세대, 796세대고요. 아파트 합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합하면 약 900세대가 되겠습니다. 90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비례율을 산정하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종전자산 부하고, 그 다음에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발이익을 종전자산, 즉 어떤 자본금 개념에 투입되는 자본금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나오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데 종전자산 기존 집값은 공통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그 사이에 시간도 흐를 것이고 실거래 동향도 흐를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선호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뀐 실거래 동향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분별, 층별, 향별, 호별 전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같은 평형은 같은 가격이라고 가정을 한 거지만요. 실제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추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27평은 34억 3천으로 추정을 했고요. 28평 36억 3천, 38평 39억, 40평 39억, 50평 47억 3천, 60평 50억 3천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수의 전부 곱하면 3조 4,67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금액을 단지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 동수가 있으니까요. 2번지는 1조 9,570억이 되고요. 3번지는 1조 5천억이 되겠습니다. 토탈은 3조 6,400억이 되겠고요. 요걸 토대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R2, 1, 2, 3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통합개발일 때 공사비, 그 다음에 2번지의 공사비, 3번지의 공사비는 모두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분양가만 다릅니다. 2번지는 900만 원이 높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3번지는 2번지보다 900이 낮다고 추정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딱 나누기 2가 아니고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 분양 세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해진 단가를 가지고 전부 곱하고 아파트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가중평균 단가가 나오죠. 이게 가중평균 단가입니다. 여기에 구해진 결과치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왜 900만 원이 차이 나지? 900만 원 차이 나는 게 맞나? 이 의문부터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참고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차이를 결과치로 알아낼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사실 쉽게 풀려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베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해지면은 이런 어떤 의문이가 안 생기는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베일리는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한강변을 모조리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원비 먼저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은 한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I한테 도움을 좀 받아봤어요.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때 구글 제미나이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가격 격차가 얼마나 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뷰가 보이는 세대와 보이지 않는 세대 간의 가격 격차는 상당하며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논문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최대 13%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나만 하면은 좀 객관성 확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강 뷰에 따른 적정 격차가 얼마야? 라고 답변을 했더니 한강 뷰와 비한강 뷰 아파트값 변동률입니다. 2010년 대비 2040년 실거래가 변동률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한강뷰 단지 22개 단지, 비한강뷰 10개 단지를 변동률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뷰가 있는 곳은요, 145%가 올랐죠. 그러면 한강뷰가 없는 곳은 120%만 올랐습니다. 평균치는 여기에 부합하죠? 예. 그러면 비한강뷰와 한강뷰는 요만큼 차이가 본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격차는 약 25%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단지 그 한양 아파트가 볼 때 한양 아파트는 아마 제가 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강뷰는 보이지 않을 거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저가와 최고가를 좀 이렇게 좀 판문을 해봤어요. 같은 평형 대비. 그랬을 때 평형에 따라서 13%에서 18%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평형당 같은 가격이 왜 벌어질까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조망, 그 다음에 일조입니다. 한강이 보이지 않더라도 옆에라도 높은 데 가서 탁 터지게 보면 13%에서 18%까지 가격이 차이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옆 단지의 실사례는 13에서 18, 그 다음에 AI1은 13%죠. 그 다음에 14%였네. 또 하나의 AI는 24%, 25%를 이제 벌어지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 정도는 충분히 나지 않을까? 라는 제가 유추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단지별 이 소유주 입장을 다 떠나서요. 여러분이 어느 모초 단지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해 보시죠. 한강이 보이지 않는 단지는 평당 4천만 원이고요. 한강이 보이는 단지는 4,400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단지를 사시겠습니까? 4,400을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10%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비율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보이는 세대와 한강을 보이지 않는 세대 단지 격차를 10% 정도 나눈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단지별로 서로 사업을 달리 가게 되면 3번지에서는 그나마 좋은 세대를 조합원이 차지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는 좋지 못한 세대가 나가게 될 겁니다. 뷰는 많이 좋지 않을 거예요. 2번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것은
조합원들이 선전할 겁니다. 그러나 2번지에서는 조망 부분에서는 3번지보다는 유리할 겁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이 네 가지 점을 검토해 보면 10% 정도는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걸 근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통합개발의 수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균가가 9,590이고요. 25평에 1억에 평당 1억에 분양하고 34평짜리가 9,550에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5채당 25억이 되고요. 이건 34억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일반 분양은 조합원 분양은 866세대 전체가 분양을 하겠죠. 요거는 지금 분양 신청 결과를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잖아요. 제2비로 숫자를 가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 세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조합원 분양 단가와 분양 호별 세대는요, R21, R22, R23가 모두 동일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게 분양가가 높다면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1억 맞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면 개발이익이 많아지죠. 개발이익이 많아지면 비례율은 높아지죠. 돌아오는 게 많아지죠. 내가 분양가를 더 낸 만큼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똑같은 조건으로 수평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나올까? 이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는 동일하게만 가준다면 오히려 비교성이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25평은 20억, 34평은 27억, 이렇게 해서 31억, 34억, 40억, 47억으로 이렇게 세대당 단가를 정했고요. 요거를 조합원 세대로 곱합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평형 총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25억을 요 80세대에 곱합니다. 그 다음에 요 총액과 요 총액을 더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25평짜리의 분양 총액은 2,750억이고요. 34평짜리는 2조 2,760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형당 총액을 다 더하면 5조입니다. 분양수익이 5조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보죠. 오피스텔은 보통 계약면적당 단가를 보거든요. 계약면적당 1,125만 원 평방미터를 받고요. 이건 제가 넣었던 가격인데 한양아파트와 비교를 해봤더니 1,116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양아파트보다 우리가 남은 낯이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평짜리죠, 이게 오피스텔이요. 곱하면 약 호별 가격이 14억 8천 정도 나오고요. 이걸 세대수에 곱하면 4천억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여기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3번지가 아파트 용적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용적률이 높다는 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2번지는 아파트 외에 상가도 짓고 업무시설도 짓는 거죠. 아니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가 단가가 아파트 단가를 상회하는 상태라면 상가를 지었을 때 수익이 아파트만 똑같은 면적을 지었을 때는 상가가 뛰어나죠. 분양만 된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용적률이 3번지가 높지만 또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도 계약 면적으로 봐요. 아파트는 주차장 면적을 뺀
공급 면적으로 보죠. 보통 지하 주차장은 원가만 들어가고요. 공사비만 들어가고요. 평당 1,100에 그대로 산정이 되고요. 돈을 받는 분양 면적에는 빠지거든요. 그런데 상가하고 빌딩, 업무용 빌딩은 계약 면적으로 봐요. 절반으로 보면 이게 1억에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분양단가가 아파트보다 낮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빌딩은 뭐 이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적을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했고 그 지하철역의 접근성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나오겠다라고 제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400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상가요. 상가인데 단양 아파트가 계약면적당 8,200인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 단지 상가는 저쪽에 백화점 쪽에 붙어 있잖아요. 똑같은 상가 사면 다 저쪽 사야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높은 금액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 1층에 보통 절반 이하가 2층 가격이고 2층에서 조금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돼요. 지하 1층은 나중에 이 지하철 접근성 연결 상태가 좋아지게 된다면 조금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약 1,190억으로 가격이 추정이 됐습니다. 두 개 합하면 한 1,600억 정도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의 총계를 내면 아파트 5조,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더하면 5조 6천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인데요. 통합개발일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사업비 추정인데요. 사업비는 두 개예요. 공사비와 기타 비용.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보통 한 60, 70%를 차지합니다. 전체 금액에. 공사비는 단가가 동일합니다. 지하를 포함한 연면적 평에다가 1,100만 원을 곱하시면 이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조 4,700억 정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가 붙는데요. 이거는 아파트가 여기 대형 평형이 많잖아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상가하고 업무시설하고 오피스텔 이것도 부가대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면적이 약 880억의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더하면은 1조 5,57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각종 운영비들 이렇게 운영비를 해서 16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설계비 아직 설계를 안 뽑았지만 일반적인 그 수준에 의하면 16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감리비 이거는 설계비보다 보통 높아요. 이걸 부대경비라고 하거든요. 다 더하면 2,200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예비비를 요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봤을 때 약 800억 정도. 그러면 여기서 공사비와 요거 더하고 부대경비 더하고 예비비 더하면 약 2조가 되겠습니다. 1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입금액 5조 6천억에서요. 약 사업비 1조 9,100억을 빼고요. 전체 여러분들 집값을 나눠야 투하된 자본으로 나눠야 이익률이 나오죠. 그러면 3조 4,600억을 나누면 6.88%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6.88%의 이익이 발생해서 이 이익을 이제 고르게 똑같이 여러분의 집값비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 금액 원리금이죠. 원리금에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를 서로 이게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환급이 발생하거나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27평부터 60평까지 있고요. 제가 가정했던 호별 금액이 여기 다 있죠. 여기에서 똑같이 6.88%를 올립니다. 곱해서 올리면 34억은 36억 6천이 됩니다. 36억은 38억 8천이 되고요. 39억은 41억 6천이 되고요. 똑같죠? 47억은 50억 5천이 됩니다.
50억 3천은 53억 7천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와 상세를 시키는 겁니다. 이 분양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 평형에 살아요. 그래서 나는 26평을 분양받고 싶어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25억 5천이고 내 집이 가치가 원리금이 36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크죠. 그래서 16억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7평이 48평까지 버텨요. 사업성이 좋죠. 그런데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요, 보면 배부르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돈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주식 호가창하고 똑같아요. 팔아야 내 돈이에요. 그죠? 어디까지 가야 내 돈이 되냐면요, 관리 처분하고 이사 가서 철거하고 일반 분양해서 잔금까지 들어와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허공의 숫자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거 한 방에 날아갈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 숫자 보고 너무 배불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28평이 가게 되면 26평 가게 되면 18억 돌려받고요. 48평까지 5억 정도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 38평, 40평 가격이 같으니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 보죠. 동평형을 분양받고 10억을 돌려받고요. 58평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0평 가시면 동평형 여기죠. 16억을 돌려받고요. 60평까지 가셔도 환급됩니다. 그 다음 60평형은요. 동평형 가고 나서도 13억에서 6억을 환급을 받습니다. 끝내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그냥 빨간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걸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걸 분리해 보겠습니다. 2번지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네. 이렇게 전문 설계사가 뽑아진 걸 가지고 저는 숫자만 대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비교해 보시면 아시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동일합니다. 소별금액 분양 단가가 동일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죠. 이 평균가는 달라집니다. 왜냐? 여기 세대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도 평균가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 가중 평균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조합원 분양 금액의 합계는 1조 6천억. 그 다음에 이게 제가 10% 높다고 가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여기요. 25평 23세대, 그 다음에 34평 327세대 이렇게 됐을 때 일반 분양 26억, 30억의 분양을 하면 1조 2천억이 되고요. 합하면 2조 8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피스를 말씀드렸죠. 183세대 13억 8천 하면 2,5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 시설하고 근린 생활 시설은 이번 주에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배분된 도면에 의하면 단가는 동일합니다. 여기와 6천, 여기 8,900 동일하죠. 그래서 들 때 금액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번 주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하면 아파트 수익 2조 8천억, 오피스텔 업무 시설, 근린 생활 시설 3조 2,300억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공사비 등을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1,100만 원. 지하 면적 포함한 전체 연면적의 평당 금액을 곱하면 구하실 수 있고요. 8호 초과, 그 다음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상가에
건축비의 10%를 곱하면 이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면 8,9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수수료, 부담금, 공과금, 금융비용 더하면 예비비까지 더하면 1조 1,160억이 되겠습니다. 평균 사업비는 1,465만 원인데요. 이 부가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단가가 제일 높아요. 이번 지가. 수입도 높지만 공사비도 높아요. 단가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 분양 수입 3조 2,300억이고요. 공사비 1조 1,100억을 제하고 이번지만의 집값 1조 9,500억을 나누면 이익률은 8.16%가 나와요. 8.16%. 이거 배당받아야 되죠? 배당받았을 때의 결과, 환급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보다 2% 높죠? 그죠? 그 다음에요. 2번지입니다. 2번지 예상 종전 추정액에 8%를 각기 곱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됩니다. 39억, 42억, 51억, 1,000억, 54억 4천. 예. 여기에서 저번 분양가 동일하니까요. 동일하니까 같이 차감을 하게 되면 48평형까지 가고도 5억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 1억 5천만 내면 면적을 2배 늘릴 수도 있네요. 38평형은 20평 늘리고도 환급을 받습니다. 50평은요, 제일 큰 평을 가고서도 3억 4천을 환급을 받습니다. 60평형은요, 제일 큰 평형 가고도 6억 6천을 환급을 받습니다. 예상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번지만의 수익성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설계사가 설계한 그 세대수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단가와 세대별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저번 세대는 이렇게 분양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1번 분양 수입이 되겠죠. 57세대, 224세대 이렇게 하면 요건 동일해서 곱하면 세대별로 곱하면 1조 3,700억. 그 다음에 10% 낮아요. 이번 집보다 10% 낮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곱하면 8,6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하면 2조 2,30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13억.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작아요.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서 13억 7,300이고요. 세대수에 곱하면 1,524억이 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없으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더하면 2조 3,800억, 820억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6,414억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대형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6,676억이 되겠고요. 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했을 때 755억, 예비비 이렇게 있고요. 예비비가 한 4% 수준입니다. 다 하면 8,050억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법인세가 나오는 겁니고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익률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총 수입 2조 3,800억에 총 비용 8,000억을 빼고 3번지만의 집값 1조 5천억을 나누면 4.5%가 남습니다. 4.5%를 이제 배당을 해야 되겠죠? 배당을 해서 환급금까지 구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지는 평형이 두 개더라고요. 34억에 4.5%를 더하면 35억 8천이 되고요. 40평이 더하면은 40억 7,5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차감하면 48평까지 가실 수 있는데 1억 8,500을 환급받고 대충 해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지하고 이 율 차이 때문에. 네. 40평 같은 경우 6억 7,600까지 48평 가시고도 환급을 받고요.
50평까지는 거의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한눈에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통합은 이게 뭐 이렇게 좀 앞에 걸 그대로 실어온 겁니다. 앞에 거를 두 개 단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 104%, 예, 3.76% 이렇게 차이 나죠? 그러면 요걸 비교해 보면 수평 비교가 되겠네요. 금액이 같으니까. 여기는 42평 갈 때 10억 7천을 돌려받고요. 여기는 9억 3천 돌려받으니까 차이가 1억 4천 정도 나죠. 네, 요게 이행률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환급액이 내 돈이 아니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뭘까요? 분양가 상한.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민간주택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제일 무서운 게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원가 기준. 그러면 분양가가 30% 플러스 알파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얼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환급액은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내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왔겠죠. 올해 두 단지간에 좀 악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유의 원인이 되는 어떤 차익이 있겠죠. 또 무언가 모르는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와 그 금액과 정책 리스크에 의해서 사라지는 금액이 어느 게 큰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가 목동에도 5개 단지를 일을 하고 있어요. 목동은요, 지금 속도 전쟁이 벌어졌어요. 14개 단지가요, 다 커요. 제일 작은 게 1400세대고요, 기존. 제일 큰 게 4000세대 입법이에요. 이 단지들이요, 정비구역 지정을요, 놀랍게도 1년 만에 다 끝냈어요. 14개 단지가. 그리고요, 지금 조합 설립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안에 지금 조합 설립 안 된 단지, 신탁방지 포함해서요, 딱 1개 단지 남았어요. 13개 단지가 전부 궤도에 오른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목동단지의 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분양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물량이 2배 나와요. 용적률이 좋거든요, 목동이.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다 팔릴까? 이거 다 팔릴까? 그래서 각 단지별로요, 하루를 날짜별로 세가면서 속도 경쟁이 붙어 있어요. 속도가 늦는 단지는 집행부의 무능으로 몰고 올 정도로 지금 속도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분양 물량 소화 가능 여부 때문에. 그러면 여의도도요, 각 단지마다 그만큼의 볼륨은 안 되지만 경쟁 안 하겠습니까? 단지별로요.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하실 때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